1978년 봄이었습니다. 전북 군산 인근 작은 농촌 마을에서 박순자는 19의 나이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는 32살의 인천 택시기사 김병수였습니다. 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파마머리를 했고 어머니가 빌려준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손은 자꾸 떨렸지만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병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서울 근처 인천에 산다고, 택시를 몰아버리는 괜찮다고, 곧 집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군산 마을에서는 평생 논밭만 보고 살아야 했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6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셋, 아래로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을 지켰고 어머니는 농사와 집안일과 바느질까지 도맡았습니다. 순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남았습니다.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먼저였고 동생들도 키워야 했습니다. 순자는 어머니를 도와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김장철이면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묻혔습니다.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어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순자의 어머니는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리를 질러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자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시집가면 더 참아야 한다고, 그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선을 보고 한 달 후 병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부모와 마주 앉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를 아내로 맡고 싶다고, 인천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오빠 종만은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고, 서울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을 갖고 싶었고 아이도 낳아 키우고 싶었습니다. 병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1978년 가을, 순자는 김병수와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트렁크 하나에 옷과 이불을 담아 인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지만 오빠 종만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첫 집은 변두리 달동네의 허름한 월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여러 집이 함께 썼습니다. 병수가 말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수는 택시를 몰았고 순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병수는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왔지만 아직은 다정했습니다.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나 둘은 대출을 받아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방 2개에 마당이 조금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고추와 상추를 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집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매일 집을 닦고 꾸몄습니다. 밤에는 병수 옆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만 생기면 완벽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순자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병수도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수의 어머니가 찾아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재고시를 못한다고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병수에게 같이 검사받자고 말했을 때 병수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문제겠냐고, 내가 문제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집가면 더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지었습니다. 병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30을 넘기고 35이 되었습니다. 병수는 40을 넘어 50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집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술을 더 자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면 순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무슨 쓸모냐고 했습니다.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4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는데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병수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최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추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병수가 안방 문을 열며 미정이가 임신부니까 안방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벽장에서 낡은 이불 한 채를 꺼냈습니다. 얇은 요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다며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와 계란말이를 올렸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짜다고 다시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임산부는 예민하다며 미정이가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수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정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임신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잡지를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데 안방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갖다 달라고 불렀습니다. 밤중에도 순자를 불렀습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덥다고, 춥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몸무게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퇴근하면 안방으로 들어가 미정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삶인가 생각했습니다. 21살에 이 집에 왔습니다. 26해를 여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47이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집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정의 배가 더 불러왔습니다. 병수는 아이 방을 준비한다며 작은 방을 치웠습니다. 순자가 쓰던 화장대를 내다버렸습니다. 옷장도 치웠습니다. 순자의 짐은 거실 한쪽 구석에 쌓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오빠 종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나 힘들어요라고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대신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종만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농사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나도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거실에 누워 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잘하고 있어. 이 아저씨는 완전 호구야. 집도 있고 돈도 좀 있어. 배속에는 오빠 애지. 이 아저씨 애 아니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집이랑 전세금 내 이름으로 옮기면 바로 걷어차 버릴 거야.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아저씨 곧 신이잖아. 늙은이랑 뭐하게? 돈만 챙기면 끝이야. 그 할멈도 어차피 나한테 대들지도 못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6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미정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미정이 낮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빠 종만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도와줘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종만이 물었고 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미정이 들어온 날부터 거실 바닥에서 잠밤들 그리고 어젯밤 들은 통화 내용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종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내가 준호 데리고 갈게. 조카 준호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종만과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병수가 출근하고 미정이 낮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밤에 안방 문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미정이 또 전화하면 녹음될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는 녹음기를 안방 문 앞에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미정이 또 전화했습니다. 순자는 문 밖에서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빠, 곧 끝나. 집서리 손 보면 바로 나올 거야. 그 할멈이랑 늙은이는 길바닥에 내쫓을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녹음기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준호가 녹음기를 가져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미정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 옷 좀 빨아줘요. 미정은 순자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빨랫감을 받아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뭔가 방법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녹음 잘 됐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이거면 충분하대요. 이혼 소송 준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집은 고모 명의니까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면 못 팔게 막을 수 있어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가세요. 거기서 무료로 도와줘요. 제가 동행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순자는 금요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금요일이면 병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미정도 보통 낮잠을 오래 잤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미정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미정이 낮잠을 자러 들어가자 순자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26해를 이렇게 산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순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잘 오셨어요? 이제 싸울 수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으니 사기 혼인 입증이 가능해요. 집은 순자 씨 명이니까 보호받을 수 있고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병수는 화를 낼 것입니다. 미정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순자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정이 소파에 앉아 배고프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감자를 깎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자를 썰고 된장찌개를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병수가 돌아왔습니다. 미정과 병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은 저녁을 먹으며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지, 아이 방은 어떻게 꾸밀지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병수야, 넌 속고 있어. 다음 주에 준호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혼 소송 서류도 거의 다 준비됐대요. 이제 서명만 하면 돼요. 순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서명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병수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집 서류 좀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병수가 대답했습니다. 진명이를 내 이름으로 옮기려고. 아이 엄마 이름으로 해야지. 순자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구청 가서 서류 떼오자. 그러면 일주일 안에 명의전 끝날 거야. 순자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잡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오기 전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입니다. 만약 명의가 넘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급해. 내일 아침 병수가 진명에 넘기려고 해. 어떡하지? 10분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모,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새벽에 갈게요. 법원에 긴급 신청 넣을게요. 그 전에 고모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시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법원 긴급 가압류 신청 들어갔어요. 1시간 안에 처리될 거예요. 그전에는 명의 이전 못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26해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곧 법원에서 서류 나올 거예요. 그럼 고모부한테 통지 갈 거고요. 고모, 조심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곧이어 병수도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구청에 간다고 미정이 일어나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병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가압류! 무슨 소리예요?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인데 왜 못 팔아요? 누가 신청했어요? 전화를 끊고 병수는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뭔 짓 한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대답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까요. 당신 맘대로 못해요. 병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미정이 나왔습니다. 병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압류 걸렸대. 명의 이전 못한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연이 뭔 짓을 한 거야? 이혼 소송도 걸렸다는데 내가 그런 거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수가 말했습니다. 이혼은 해줄게. 하지만 집은 반으로 나누자.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이 집은 내 명의예요.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병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순자는 침착했습니다. 그러세요. 법원에서 보죠. 일주일 후 미정이 집을 나갔습니다. 미정이 문을 닫고 나가자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6해 만에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준호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병수도 와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정실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병수 씨, 이건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제3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으로 기여했습니다. 집은 박순자 씨 소유로 확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병수가 항의했지만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병수가 순자를 쳐다보는 눈빛엔 분노도 있었지만 패배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순자는 집에 혼자 남았고 병수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위자료도 입금되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6해의 값이 이것인가?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큰오빠 종만이 찾아와 순자에게 이제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말했습니다. 빵집이요? 작은 빵집 하나 내고 싶어요. 성당에서 제빵 배웠거든요. 종만이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순자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26해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석 달 후 순자는 인천 골목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퇴직 위로금 성격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순자빵집. 순자는 새벽마다 일어나 반죽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와 성당에서 배운 기술이 합쳐졌습니다.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니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빵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줄이 섰습니다.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들은 크림빵을 사갔고 아이들은 소보로빵을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자기 것을 만드는 손이었습니다. 반죽 치대는 소리와 오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순자의 손으로 빚어지는 삶이었습니다.